자, 그래서 1896년 그게 바로 현존하는 기업 중에 최장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119년이 됐나요? 그죠? 지금 우리가 2015년이니까 1895년에서 119년 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기업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정말 짧은 역사예요. 세계에서 오래된 기업들의 역사를 보면요. 이게 보면 이게 여러분 위키피디아에서 oldest company라고 하는 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표를 보시게 됩니다. 이게 세계에서 이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업들이죠. 제일 위에 보면 콩고구미라고 있습니다. 578. 일본 기업입니다. 콩고구미라고 하는 기업인데 578년 됐다는 얘기일까요? 578년에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1437년 됐어요. 1437년 된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한국에는 최장이 119인데 그 밑에도 보면 뭐 그래서 700년대에 세워진 거, 800년대, 1000년대 세워진 거 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근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기업 콩고구미, 일본에 가보면 오사카에 이런 간판도 달려있고 실제로 그거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설립자는 바로 이분인데요. 유중광, 백제인입니다. 백제인이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만들어 놓은 원시적 형태의 기업이 바로 콩고구미라고 하는 거고요. 이 콩고구미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축 기술자입니다. 사찰 건축 기술자예요. 그래서 쇼토쿠 태자가 이제 백제 위덕왕한테 이때가 위덕왕 때거든요. 백제 위덕왕한테 자, 내가 일본에 불교를 보급하고 싶은데 절을 지어야겠으니 사찰 건축 기술자 좀 보내주세요. 하고 위덕왕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덕왕이 기술자를 보내준 거죠. 그 당시에는 백제하고 왜가 거의 형제국 비슷했던 그런 상태 아니었겠어요? 우리 잘 알듯이. 그래가지고 그때 파견해준 기술자의 우두머리가 바로 유중자 광자 유중광이고요. 전주유 씨랍니다, 저분이. 네. 그래서 근데 쇼토쿠 태자가 이걸 거기다 붙잡아 놓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귀화를 시킵니다, 저 사람을. 그리고 귀화한 유중광에게 일본식 성을 주지요. 그게 금강씨입니다. 이 금강. 그러니까 일본음으로 하면 콩고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금강중광, 콩고 시케메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자기 새로운 성을 따서 만들어 놓은 게 금강조 콩고구미고요. 이게 1429년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들이 세운 절이 시텐노지라고 하는 절이 있고 또 호류지, 여러분 일본 그 오사카 관광 가시면 반드시 가는 그 호류지라고 하는 절도 이 사람들이 다 세운 절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39대를, 그러니까 이 유중광의 후손에 의해서 39대가 내려옵니다. 이 콩고구미가. 그러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1428년 만에 2006년에 콩고구미가 부도가 나요. 왜? 버블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값 막 오를 때 이제 그 은행 빚내가지고 땅 산 일본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건설회사인데. 그 땅을 샀는데 땅값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돈 못 갚고 부도가 나요. 하지만 콩고구미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카마츠라고 하는 일본계 기업이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아직도 그 사찰 건축이라든가 사찰 유지보수라든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콩고구미입니다. 하지만 유중광의 후손은 아닌 거죠, 더 이상.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업, 현존하는 기업 중에
가장 오래된 기업의 설립자가 백제인이고, 예, 1428년 동안 유지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텐노지 사천왕사 유중광이 세웠던 저 절입니다. 오사카에 있어요. 금강조 아까 그 건물 보셨죠? 간판이 달려있는. 그 금강조 건물 바로 뒤에 저게 있습니다. 시텐노지가. 자, 이 시텐노지에서는 매해 11월에 시텐노지라고 하는 게 이 사천왕사입니다. 시텐노지 무슨 마쓰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마쓰리는 축제예요. 마쓰리는 축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시텐노지에서는 무슨 축제를 할까요? 시텐노지 무슨 마쓰리? 자, 퀴즈입니다. 맞춰주시죠. 네? 백제 마쓰리. 비슷하긴 한데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어입니다. 구다라 아닙니다. 이것은 왕인 박사 일행이 온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시작된 마쓰리입니다. 무슨 마쓰리예요? 네. 왓소. 무슨 뜻이죠? 찾아보는 거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배재석이요. 배재석 선생님 학생이세요?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행동이 빨라야 합니다. 왓소 마쓰리예요. 왓소 마쓰리. 저기 일본어 가다카나로 써놓은 왓소입니다. 가다카나는 외국말을 쓸 때 쓰지요. 외국말입니다. 일본인들에게. 어디 외국말? 한국 외국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왔어. 왔어요, 왔어. 그냥 왔어요, 진짜로. 네. 그거를 시텐노지라고 하는 이 백제인이 만든 절에서 하는 거죠. 왕인 박사 일행을 맡기 위한 그런 거였대요. 네. 자, 그러면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백제와 왜는 거의 형제국이었습니다. 기술자를 그렇게 파견해주고 그 사람들을 귀화시켜도 서로 마음이 아프지 않고 화가 나지 않을 정도의 형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일본에 금강조 같은 것이 있었듯이 백제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왜 여기는 없을까? 그게 왜 다 없어지고 일본에는 다 그게 아직도 존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재산권 문제죠. 자기 가게를, 자기 비즈니스를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 공부를 하다가 아주 재미난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여기 소손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한국어로 읽으면 이게 홀촌이라고 그랬어요? 이우진 팀장? 뭐라고 했지? 물촌? 총촌? 총촌. 일본어로는 저게 소손이랍니다. 소손이라고 읽힌대요. 이게 뭐냐면 소손이라고 하는 게 14, 15세기에 농민 자치체인데 누가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시골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자기들 자치 조직을 만든 겁니다. 이 자치 조직이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대내적으로는 불황민들이 그 소손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불황의 규칙을 지키도록 그 규칙을 집행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대외적으로는 뭐였냐면 이때 장원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주들 있잖아요. 세금 걷어가는 영주들에게 대항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어떤 식으로 대항을 했느냐? 이게 소손의 세 가지 대항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겁니다. 고소, 일본어로는 고소라고 하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강소, 그 다음에 사일규, 스치잇기,
그 다음에 도산, 조산, 이 세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고소. 자, 세금 내라고 했을 때 그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영주가 마음에 안 들면 때로 몰려가서 항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고소예요. 그래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수치 있기예요. 가서 덤빈 겁니다. 무력으로. 그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도산, 조산. 집단으로 다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세금 안 내고.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순해 보이는데 근데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놀랐던 것은 그래가지고요. 16세기 이후에 이게 지금 농민 봉기 횟수입니다. 지금 1600, 1700, 1700, 1800 뭐 이런 데 보면 농민들이 이제 쓰지 있기를 하는 거예요. 돈 내기 싫다고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니 함부로 돈을 거둘 수 있겠어요? 함부로 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들이 지키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미쓰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1673년에 교토하고 에도, 지금의 도쿄 지방입니다만 거기에다가 이 미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치코야라고 하는 포목점을 엽니다. 그 당시 에치코야의 모습입니다. 엄청 크죠? 가게가. 여기서 그 마케팅 방법으로 그런 것도 쓰더라고요. 비가 오면 우산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때 이미 비가 오면 우산을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의 마케팅 수단도 쓰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이게 지금의 미쓰코시가 된 거예요. 미쓰코시. 그 미쓰코시가 이 한반도에도 있었죠? 지금 신세계 백화점이 바로 미쓰코시 백화점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미쓰코시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중공업 쪽으로 막 진출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철도도 하고 이 조선도 하고 이러면서 이 미쓰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기업 그룹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은 재산을 보호해 줬던 것이고 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왜? 보호 안 하면 들고 일어나니까. 네. 자, 또 재미난 도시가 말이죠. 재미난 곳이 이 사카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사카이라고 오사카 그 근처에 보면 그 사카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 이전에 이 사카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카이가 이건 서양인들이 본 사카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상상도였던 것 같은데 사카이는 이탈리아의 베니스나 플로렌스나 또는 그 어디입니까? 함부르크 그 근처에 있는 한사 동맹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상인들의 자치도시였습니다. 상인들끼리 자기들이 자치정부를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무사들을 고용을 하고 자기들이 규칙을 정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던 도시가 바로 이 사카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사카이가 그렇게 한참 동안을 존속을 하다가 여러분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 아시죠? 일본의 영웅 3명 되라 그러면 이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거 아닙니까? 그 시작이 오다 노부나가잖아요. 이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서 그 사카이시가 정복이 됩니다. 사카이가 결국은 오다 노부나가의 무력을 견디지 못하죠. 자기들이 고용한 사무라이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고 그래서 사카이를 다 폐지를 해버리고 말거든요. 자기가한테 덤볐다고. 그런데요, 그 오다 노부나가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걸 합니다. 라쿠이치 라쿠자라고 하는 걸 하죠. 락시 락좌죠. 저게 뭐냐면 시장 자유화 정책입니다. 시장 자유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마음대로 장사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마음대로 장사하라고 하는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좌를 패하는 겁니다. 여기 도쿄 가보면 왜 그 긴자 뭐 이런 데 있죠? 은좌. 그 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업조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담합 조직인 거예요. 서양으로 따지면 길드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좌에 속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독점 조직, 담합 조직을 자기 상인들끼리 저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런 담합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다 노부나가는 뭘 했느냐? 그걸 깨버린 겁니다. 그걸 깨고 아무나 장사해 괜찮아. 그게 라쿠이치 라쿠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인 거죠. 그러면서 그 성 밑에 그러니까 이 일본의 성들은 보면 성 옆에다가 이렇게 해자를 파잖아요. 물 도랑을 이렇게 파죠. 그 도랑 바깥쪽으로 이제 가게들이 쭉 생겨나거든요. 거기에 주거지도 생겨나고 거기에 상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다 노부나가가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지잖아요. 하지만 상인들은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 부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 부가 어디에 쓰였습니까? 조선을 침략하는 데 쓰인 겁니다. 그게 임진왜란이죠. 그게 임진왜란인 겁니다. 우리는요, 뭐가 있어야죠. 싸우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싸우죠. 군사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먹일 수가 있어야 군사훈련도 시키는 거죠. 네. 그랬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겪게 되고 다행히 그나마 불행 중 천만다행으로 이순신 장군이 계셔가지고 여기가 일본은 안 됐죠. 그죠?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인도까지 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조선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도공밖에 없었습니다. 도자기. 그리고 명나라를 치고자 했던 것이고 명나라를 거쳐서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자 했던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원래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뜻하지 않게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걸려가지고서는 완전히 보급로가 다 차단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패전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결국은 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조선은 그렇게 하고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갑오개혁 때 그때 달라집니다. 근데 너무 늦었죠. 1894년이니까 너무 늦었고 다시 한일합방이 되는 겁니다. 상업을 그렇게 억압했던 결과 구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그렇게 억압한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두 번의 비극을 초래했던 것이죠. 자, 근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좀 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양반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양반들이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양반들 중에 때로 집단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나선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바로 이 동네인데요. 이 동네 일대에 구인회라고 하는 청년도 살았고 이병철이라고 하는 청년도 살았고 조홍재라고 하는 청년도 살았고 뭐 허준구라고 하는 청년도 살았고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양반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사를 한 결과가 뭐냐? 지금의 삼성그룹이고 LG그룹이고 효성그룹이고
GS 그룹이고 벽산 그룹이고 뭐 이런 겁니다. 네. 그 동네가 참 희한한 동네지요. 다 양반들이었습니다. 그 이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양반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양반은 모름지기 공부해서 과거를 보든지 아니면 일제 때도 양반들은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일본들 그 벼슬을 한 거예요. 관리를 한 겁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든가. 그런데 그런 양반들 중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의 소위 창업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부와 그 일자리와 그 기술과 또 그 비즈니스의 방식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알게 모르게 그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람들 서로 친하게도 했지만 싸우기도 많이 싸웁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싸웠을까? 그들의 싸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간의 우정과 갈등과 이런 걸 통해서 제1세대 창업 기업가들의 삶과 그들의 성취 또 그들이 대한민국에 해놓은 그런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재밌었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을 겁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셨던 분들은 다 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른 분들도 같이 모시고 오셨으면 더욱더 감사하죠. 예,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